무슨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라는 일종의 설명문이야. 여기서는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왜 있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할 거야. 자, 처음 부분 한번 볼래? 처음 부분에 피노키오의 모험 이렇게 시작했어. 처음. 여기 이제 글의 처음이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 중간이야. 자, 처음에 한번 봐봐.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가지고 1883년 출간한 책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책이지, 그지? 네.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잘 알려져 있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부터 쭉 해서 동화 여기까지가 피노키오가 어떤 동화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피노키오의 모험이 나왔지. 자,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피노키오 그 로봇과 유사성이 있는 피노키오를 등장시켜가지고 글을 시작하는 거지. 자, 피노키오의 모험. 자, 중간을 가볼까?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창조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한 한계, 그리고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이건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자, 여기 목수 할아버지가 이름이 제페토지, 그지? 제페토가 나무로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피노키오가 발휘하는 능력이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닮아가는 것으로 움직여가고 있지, 그지?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 원래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인간을 닮으려고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인간. 자, 피노키오는 여기 나와 있는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 자, 인간의 거의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 원래 만든 건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피노키오는 인간이 되고자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피노키오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또 있는 로봇을 은유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지.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 부를 수 있다. 이제 점점 논의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피노키오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걸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의미를 보다 21세기 미래 비전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21세기 중요한 철학적 과제. 과연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그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진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철학적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러드니 브룩스는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점점 로봇이 아니라 인간에 가까워져.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브룩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네. 브룩스 얘기를 지금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 결국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간에 점점 가까워져.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 로봇은 인간일까 아닐까 이런 문제, 철학적 문제가 생기잖아. 그 철학적 문제, 특히 만약에 로봇이 인간이 거의 싱크로가 100% 되면 얘도 인권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논의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로봇이 진화해서 거의 인간이 된다면 로봇에도 인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권을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인권의 문제, 그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건 로봇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는 곧 로봇에게 인위적 위상과 이 미술처가 인간의 인간적 권리를 얼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철학적 문제에 거기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는 로봇에게 어떤 지위를 줄까, 인권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과제, 사회적 과제로 번져나갈 것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만약에 인간과 아주 흡사한 로봇이 만들어지면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적 지위를 줘야 되고 인권도 줘야 돼. 그러면 인간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 사회적 권리,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된대요. 법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존재를 인정해야 될 건가 말 건가까지의 문제로 번져나간단 말이야.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판단이 확고한 본질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인간의 지위와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지만, 지위를 인정한다면 법적, 사회적 과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 그것도 해결해야 돼. 그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철학의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린다. 이거는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그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집을 뛰쳐나가라고 만든 것도 아니야.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제페토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주체적인 거지. 피노키오가 자기가 다리가 완성되니까 막 뛰어나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통제에서 벗어난 피조물. 제페토 할아버지가 창조자라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이건 전혀 의외의 상황이 발생된 거야.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고 노력한다.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여기 세상의 유혹을 끌리기도 하지만 뿌리치는 거. 이거 주체적인 거야. 인간다운 거야. 그지?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이 자유의 역설이 뭐냐면, 자유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 근데 침해하면 그건 역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 자유야. 자유는 맞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했잖아. 그럼 상대방의 자유를 누리는 거에 제약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갖고 있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자유의 역설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내용 중에 자유를 만끽하는데 오히려 또 자유의 침해를 당하고 막 제약을 당하고 이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점점 인간화된단 말이야.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기도 한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도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의 희망이라는 고문이지, 고문. 혹은 고뇌의 결실을 또한 체험하게 된다.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무엇보다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신의 꽃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피노키오, 나무 인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지. 이 경험 모두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언젠가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봐봐. 로봇은 그냥 로봇이 아니고 피노키오조차도 이렇게 피조물이 돼서 인형이 됐지만 인간이 되고자 한단 말이야.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이 되고자 한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로봇도 피노키오하고 다를 바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꼭두각시 우리가 막 줄 매달아 가지고 조종하는 인형 있잖아. 우리의 생각대로 막 움직여주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결정권이 전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럼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 인간이 됐다는 얘기야.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 그것도 착한 어린이가 된다. 자,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해진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뭐냐면 세상이 막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인간이 있는데 여기도 또 피노키오 인간이 있어. 피노키오가 여기서 소설처럼 인간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생물학적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진짜 인간이 누굴까? 만약에 이 인간이, 생물학적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나쁜 짓만 저질러, 이런 사람하고 피노키오처럼 착하고 바르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원래는 인형이지만 사람이 됐다고 진짜 인정할까 안 할까?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을 규정하는 건 인간다워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인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유럽에 가면 막 동성혼 이런 거 있잖아. 여자끼리 막 결혼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은 남자 역할, 한쪽은 여자 역할, 가정에서. 그럼 생각해봐. 남편 역할을 잘하는 여성과 남편 역할을 못하는 남자가 있어. 어느 쪽이 가정에서는 남편다운 거야? 남편 역할을 잘하는. 성별은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인정하는 거야. 동성혼은. 누가 바람직한 인간형이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하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남편 역할을 잘하는 여성이 남편으로 인정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착한 피노키오냐 아니면 나쁜 진짜 인간이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인간다운 건 처음엔 피조물로 만들어진 나무 인형이었지만 정말 착하고 바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피노키오라면 인간으로 인정해줘야지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지. 동성혼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착한 노릇으로 가볼까? 자, 그러면 이건 인간의 어떤 특성을 가진 자유의지, 결정, 판단, 착하게 모범적 이렇게 살아가는 피노키오. 이 피노키오에 대해서 인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글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착한 로봇으로 가볼까? 착한 로봇 또 나왔네.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 결말을 이루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질문했어. 문제 제기하는 거야. 질문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전개해 나갈 거야.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은 모두 착한 로봇일까? 자, 그러면 이 동화처럼 모두 착한 로봇이 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또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자, 로봇에게 인권을 주면 인간적 권리지? 사람에게 있는 게 인권이잖아. 사람들처럼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범죄인들이 있단 말이야. 로봇도 인권을 줬는데 그런 로봇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조건 로봇이 다 착할 거다. 우리가 조정하고 제어하니까 착하게 만들면 되지. 근데 인간은 그러면 처음부터 악했나? 그건 아니잖아. 로봇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인간처럼 로봇에게 권리를 준다. 동등한 권리를 준다. 그러면 모두 착한 로봇이 될까?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을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지 모른다. 이 지은이는 아니란 얘기지.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지능이 문제죠. 지능이라는 게 결국 판단이잖아. 알았지? 자,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는 될 수 없다라고 시게오 히로세가 이야기했어. 자, 이 시게오 히로세의 얘기는 뭐냐면 도덕적 로봇은 착한 로봇을 말하는 거고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될 수 없다라 했나? 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이 뜻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도덕적 존재로서 로봇은 살아갈 수 있다. 될 수 있다. 시게오의 얘기야.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다. 이거 봐봐. 이거 누군데? 이거 리얼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희소성이라고 그러지. 자기 거 차지하려고 싸운단 말이야. 근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도덕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시게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인간이고요.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건 인간은 투쟁 때문에 결국 사악해진다. 비도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자, 로봇은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창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도덕적 존재로서 로봇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생산적 로봇, 소비적 로봇 뭐 이렇게 따진다면 생산적인 게 긍정적이라면 그런 로봇은 얼마든지 도덕적 존재로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치? 로봇 자체가 아니고 로봇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얘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거나 우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일종의 전자제품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탁기, 우리를 위해서 생활의 편리, 생활 노동을 좀 줄여주는 거, 거기에 무슨 사악함이 있어? 이기적이 있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치? 자, 모든 창조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다. 이게 바로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는 의도적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조물주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 벗어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통제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목표나 목적이나 여기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이 로봇에게도 로봇 자체의 주체적 판단이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지능 얘기했었지, 지능. 만약에 로봇이 전자제품처럼 지능이 아니고 그냥 작동이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거기에는 로봇이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라면 지능이 들어갔잖아. 지능이 들어갔다면 걔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명령 목적에서 벗어나는, 즉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믿지 않지. 근데 일어난단 말이야. 신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니까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유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 뭔데 그랬더니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간의 자유행위와 결국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얘기 알고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따먹었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통제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갖고 먹다가 딱 걸렸잖아, 아담에. 그래서 여기 그 목에 있는 이 톡 튀어나오는 남자들, 그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 이름이에요. 그럼 결국은 신이 하지 말라는 짓을 결국 한 거잖아. 이게 조물주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난 예측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한 자유의 영역이지. 물론 신이 하지 말라는 금기를 깬 거지만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발생한단 말이야. 우리도 그랬어. 물론 여기는 성경을 이 이야기를 팩트라고 본다면 분명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인데 종교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걸 사실이라고 본다면 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봇도 충분히 그 묘한 자유의 영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 신도 통제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공허한 희망에 불과한 거다. 우리의 절대적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인간은 통제 가능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 성경에서도 조물주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인공노예.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와, 그러면 미래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제가 아니래. 그러면 자율과 평등은 뭔데?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겠지. 동등. 그러면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에게 인간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고 인권도 주고요. 로봇을 인간처럼 대우해 준다고 도덕적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자율과 평등의 원칙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율과 평등의 원칙에 따른 동등한 존재로 보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 했냐면 인간하고 로봇이 동등한 존재래.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을 로봇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구호가 일상의 현실이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만약에 로봇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같은 동등한 권리를 준다면 우리는 인권도 보호하는 것처럼 로봇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로봇이란 말은 원래 강제노동이라는 뜻을 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말의 뜻이 시작된 걸 어원이라고 하지. 어원을 밝혔다.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섬에 맞는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야.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라고 나왔어 지금.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거, 인간 대신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 이게 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로봇에 대한 인식이지, 그지? 로봇은 그냥 보조적 존재야. 인간이 하기 싫거나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걸 대신하는 존재. 로봇의 어떤 의미의 초기의 의미는 바로 이거였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이건 초기에 말했던 로봇하고 의미가 동등한 거지, 그지? 그거 원래 말했던 거잖아. 힘들고 뭐 이런 가사 일상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게 로봇인데, 현재는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대.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동반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서적 동반자. 뭐 이 동반자 잘못해갖고 로봇하고 결혼했다 이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뭐 그런 관계라는 뜻이야.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 점점 이건 분야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병인 로봇,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이다. 그럼 지금 봐봐. 이 정서적으로 동반자 노릇하는 예를 여기서 이렇게 밝힌 거구나. 자, 정서적 동반자로서의 로봇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밑에 지금 애완동물 대신에 애완동물처럼 위로해 주는 거, 간병해 주는 거, 가정교사처럼 가르쳐 주는 거, 배우 로봇처럼 우리에게 무슨 감동, 공감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정서적 동반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로봇들이야. 다시 말해서 오늘날 로봇공학은 옛날에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는 로봇 개발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지, 그지?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완전 인간이지, 그지?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화되면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간을 위한 로봇들, 얘네들은 초기에 말했던 그 대체하는 로봇 의미를 넘어서서 로봇에게도 어떤 특별한 의미, 아까 얘기했던 도덕적 존재, 인간,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들을 마구 부려먹는 건, 희생시키는 건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한 거야. 왜냐하면 동반자니까, 동반자.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창조하면 안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인간이 앞으로 로봇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인간과 로봇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돼야 한다. 윤리적으로 돼야 한다는 건 인권이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로봇은 그냥 단순 노동, 공장 노동자 대체 뭐 이 정도였는데 오늘날 로봇은 삶의 동반자, 정서적 동반자가 됐어.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데? 거의 인간의 지능과 의식이 비슷해졌으니까 그때는 인간처럼 돼야 되겠지. 인간에게 하는 것처럼 돼야 되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어. 자, 마무리 끝 하면 그 끝. 그래서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는 거야? 로봇에도 인권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거야.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자, 굳이 인간하고 목표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결국 마지막 끝이 인간을 완전히 닮아간, 인간을 모방하는, 이게 로봇의 정석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도 있어. 로봇 공학자들도. 굳이 인간을처럼 만들려고 로봇의 목표가
인간이 되는 것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로봇 공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 이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인간은 두뇌가 있고요. 얘네들은 회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인간하고 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로봇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로봇 공학자도 있다고.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는 로봇 공학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로봇 공학자들이라고. 자,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미래 로봇이 인간 두뇌가 아니라 다른 방식, 다른 회로 구조.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존재잖아. 그러면 우리 행성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형식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로봇을 최종 목표를 인간 되기. 그래서 지금 인권을 주냐 마냐, 미래의 로봇 어떻게 대접하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로봇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로봇 공학자들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치? 여기서는 인간을 닮지 않은 다른 회로 구조의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들은 난제를 제기한다. 뭐를 했을 때 난제를 제기할까? 인간이 있잖아. 인간이 우리를 닮은 로봇을 만들었어. 그래서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 다른 회로의 구조를 가진 로봇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 야,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라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의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은 전부 누구 얘기? 로봇공학자. 인간의 두뇌가 아닌 다른 회로 구조로 지능적인 외계인을 만든다는 로봇공학자들의 주장은 인권은 줄 필요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냥 로봇권을 주면 되지 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아니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인간 되기, 로봇을 만들 때 최종 목표를 인간처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인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처럼 안 만들면 되잖아. 다른 회로 구조,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걔한테는 인권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권을 주냐 마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지거든. 그죠? 완전히 별개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로봇을 인간처럼 만드는 건 나와 유사한 타자를 어떻게 할 건 거고, 여기 로봇권을 준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사람, 타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철학적인 질문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이 과연 뭘까?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그러면 생각해봐. 새로운 타자 로봇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로봇권을 준다는 건 로봇의 특성이 있다는 거지, 로봇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 인권을 부여하려면 인간이라는 본질이 있고 인간이라는 본성과 특질과 특권과 하여튼
이런 인간다운 부분이 있어야지 인권을 줄 거 아니야. 이게 성찰이라는 거야. 인간다운 게 어떤 건지를 되묻게 하는 그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로봇권을 준다면 로봇권은 누구한테 로봇권을 줘야 돼? 라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인권인데 그럼 인권을 받으려면 인간다운 게 뭐야?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철학적 고민이야.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쯤에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때는 이미 다 해결됐거나 흔히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 부분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니까 원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이건 초기였잖아. 초기. 처음에 로봇 만들 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인간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됐나? 이게 중요한 화두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물어야 할 것이다. 물어야 하지 않을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가 나타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철학적 과제는 로봇이 새로운 타자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로봇과 같은 새로운 타자가 등장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갈까? 이게 첫 번째 철학적 과제, 새로운 과제. 두 번째는 로봇한테 로봇권을 줬다면 로봇권의 특성상 인권은 과연 뭘까를 되돌아보게 한다. 즉 인간의 정체성, 인간다운 본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야. 앞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로봇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글이 마무리됐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하나 더 써. 이건 부연이라고 하지, 부연.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덧붙여 쓴 건데, 그러니까 이 글은 주장을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친절해야 아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설명적이다. 그래서 글의 종류가 설명문 같기도 하고 논설문 같기도 해. 하지만 논설문으로 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마무리 한번 볼까? 피노키오의 몸의 주인공은 제목 있는 그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다. 그런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 할아버지의 태도다.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의 인간이란 말이야. 우리란 말이야. 피노키오는 로봇일 거고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의 태도는 결국 우리가 로봇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즉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네요. 로봇이 인간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말썽 피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한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고치고 인간에게 도전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대하듯이 똑같이 우리는 로봇을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배려도 있죠, 여기. 배려와 인내.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서로 인내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태도야. 인내. 한마디로. 새로운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여태까지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최초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건 아닐까? 제페토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마무리,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현재가 됐어. 미리 생각해 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뜻이지. 권유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거, 이미 현재가 된 미래의 과제. 아까 얘기했듯이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자세로 피노키오를 읽는데 피노키오를 로봇이라고 상상하고 제페토 할아버지를 로봇을 만든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 좋지 않을까. 그럼 제페토 할아버지의 인내와 배려를 느끼게 된다. 그게 바로 바람직한 태도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됐어. 맨 끝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읽어보지 않겠는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물음표만 없지 의문형이야, 의문형. 그러면 이게 물음표가 내용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읽어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은 읽으면서 생각을 꼭 해주세요 라는 당부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의문형 결말이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작부터 쭉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여기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3단 구성. 처음 부분은 피노키오의 모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피노키오의 모험의 핵심은 도덕적 교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갑자기 뭐가 나와? 피노키오 얘기를 하다가 인공생명 철학, 인공생명 철학.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얘기가 착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착한 로봇을 과연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로봇의 발전 과정도 이야기했는데 초창기에 노동을 대체하던 단순해서 지금은 정서적 동반자로 확대됐다. 영역이 커졌다는 뜻이야. 이게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럼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타자로 등장한 로봇.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봇권을 준다면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새로운 철학적 질문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중간, 끝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잘 그 확인하고, 아까 내가 설명문이라 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왜냐하면 대부분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주장. 독자들한테 있잖아, 익숙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쉽게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로봇에게 인권을 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냐 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익숙하고 쉬운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읽었던 동화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냈고, 여기서 철학적 문제로 확대됐다.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제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논설문이면서 설명적이다. 아까 내가 설명문이라고 한 얘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설명적이다. 그렇다고 설명문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피노키오 모험처럼 예시가 나왔지. 예시적인 글이다. 그 다음에 설득적이다. 설득적. 자, 과학자들의 말도 인용했다. 인용했지 거기. 로봇 과학자 말. 자, 문제 제기. 이게 바로 논설문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문제 제기.
그리고 주장 설득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온 내용은 어원을 밝히고 있다. 로봇이라는 어원, 로봇이라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 체코 연극에서 처음 그걸 썼다는 거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미래,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로봇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논설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철학적 문제, 인간의 본질 혹은 로봇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글이다.